자, 오늘부터는 성격과 성격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성격이 뭔지,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 관점, 5가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정신분석적 관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는 성격의 정의와 정신분석 관점의 성격 형성 과정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성격이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성격은 언제 완성이 될까? 그리고 우리의 성격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 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를 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지요?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승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얘기하자면은 성격은 바뀌기 힘들다, 바뀔 수 없다.
라는 거고, 예과학적이나 아니면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격이라는 건 바뀌기 힘들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바뀌는 걸까? 사람이 변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바뀐 걸까?까지도 한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성격이 뭔지 이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격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적응과 연관되고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의 고유 성격을 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환경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술 쪽에서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 영화나 뭐 연극 이런 데서 그래서 그 감독 혹은 그 연출의 페르소나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고유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감독이 전하고자 하고 싶은 어떤 대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속성,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인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성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 테스트라던가 MBTI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격은 또 언제 형성이 될까요? 성격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유아기 때부터 서서히 발달되고 성인기 이후에 일생 동안 지속될 성격의 특성들로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기질을 전해받고 그 기질이 이제 성장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변화를 갖춥니다. 어떤 것은 강화되고 어떤 것은 좀 떨어지고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춘기까지 겪게 되면서 사춘기에서 이제 다시 재수정을 겪게 돼요. 경험에 의거해서. 그러면서 점차 성인기 이전에 대부분의 성격은 완전히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성격은 사실 바뀌기가 힘들어요. 뭐 죽음에 혹은 그 정도의 무게, 책임 혹은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격은 바뀌기가 힘들고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사회적 스킬이 바뀐 겁니다. 습득을 한 거죠.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으로 바뀐 거죠. 나쁜 습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앞으로. 그리고 각 이론들이 어떻게 접근했고 관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인간관과 가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격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근데 왜 못 바꾸냐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격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엄마가 딸한테 말하면 얘, 너 좀 성격 좀 고쳐. 그렇게 그냥 엄마한테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응? 대들고 말이야. 말대다 꼬박꼬박하고 성격 좀 고쳐.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묻어갖고 어디 갖다 써먹냐? 응? 어디 갖다 써먹어? 너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 이제 밖에 나가면 너 그 성격 고쳐 너 그거. 얘기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애가? 그래갖고 답답해 살겠냐? 내가 네 아빠 때문에도 평생 그냥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너 그래서 성격 좀 고쳐. 또 고치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아보지 않았었어요? 주위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생각 없이 너 성격 고치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말 많이 하셨죠. 선생님,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요, 너무 되게, 우리 회사에 그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말도 똑같이 흉내낼게요.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게 좀 착하고 우유부단한 면도 많고 남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도 못해서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성격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제 성격이 너무 싫어요.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자, 다 같이 손 들어요. 성격은 고칠 수 있다. 고쳐야 한다. 이상한 성격 고쳐야 된다. 문제 있는 성격 고쳐야 된다. 너무 많은 질문이 있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쓰면서 갑니다. 첫째,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성격은 있다, 없다. 문제 있는 성격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 그리고 없다. 둘 다입니다. 뭐냐면, 첫째, 있다는 무슨 뜻일까요? 다 문제하다 이거예요. 다 문제야.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5명 친구가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3명이라고 합시다. 3명이 모여서 얘기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 나가잖아요. 그럼 쟤 좀 문제 있지 않니?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나가도 다 문제 있어요. 둘만 남으면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성격이 아닌 사람은 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는 성격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 있는 성격이 그게 바로 성격이에요. 남과 다른 성격. 우리는 남과 다른 무엇인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도 나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 성격 때문에 먹고 살지 않아요? 되게 꼼꼼한 애가 있어 성격이. 걔는 어때요? 그걸로 알뜰살뜰 살아요. 그 성격 덕분에. 근데 어때요? 그 성격 덕분에 그 꼼꼼하고 막 알뜰한 성격 덕분에 뭐예요? 친구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자. 되게 터프해요. 갖고 전화하면은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잠깐 얘기해도 될까? 시간 있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고 난데! 라고 얘기해요. 되게 저돌적이죠. 적극적이죠.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신기하죠? 내 성격의 단점이 사실은 나를 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나의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격이 대부분 나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친구 말이에요. 선생님,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착해서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당하고 산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성격 덕분에 누군가는 무진장 그 사람을 신뢰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실수를 하고 그랬더라도 의도한 게 아니야. 걔는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럴 리가 없어로 용서받고 간 것도 무진장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 성격이 되게 문제 있고 내가 그 성격 때문에 잘못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 성격 때문에 여태까지 그걸로 먹고 산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성격 안 고쳐집니다. 고치지 마십시오. 성격을 고치자고 마음먹은 순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사는 힘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너 성격 고치라는 말을 계속 하십시오. 성격이 뭐예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냥 너 치약 그렇게 짜면 안 되잖아. 치약 좀 이렇게 깔끔하게 짜는 것 좀 고쳐. 이렇게 하면 그건 고칠 수 있어. 근데 성격을 고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도 못 고쳐요. 그 여자 뱃속에서 나오면 도로 그 성격이요. 딴 여자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에게 진짜 못할 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성격 고치라는 말. 뭐 엄마 성격은 뭐 멀쩡해요? 자기도 이상하면서 남한테 성격 고치라고 말할 정도의 성격이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격이고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격이 문제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자, 먼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는 난 진짜 성격 고쳐야 돼. 첫째, 너무 급해. 뭐 하고 싶으면 즉시 해치워야 돼서 생각을 한 이틀만 해서도 좋을 텐데 너무 급해.
이것 때문에 문제야. 급해서 사고 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나 성격 고쳐야 돼. 두 번째. 사람들은 말할 때,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너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앉아봐라. 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말 길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훅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내가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야, 나 성격 급하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면서 나는 얼리 어댑터답게 이 강사계에서 26년간 뒤처지지 않고 앞서면서 되게 잘 살아왔어. 하고 싶은 거 당장 했으니까 이번 2월 달에 유튜브 했지. 계속 밀어 써봐라. 여태 못했지. 나는 내 성격 때문에 먹고 살아. 괜찮아. 뭐 다소 단점이 있어도 뭐 이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뭐 스스로 나를 용서하자. 칭찬하자. 그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고쳐야 될 거긴 해.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직원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내므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 이끌어왔어. 이렇게 하여. 일단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100점 줘. 내 성격에 대해서 100점 줘.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 주자. 오케이, 100점 아니다. 한 80점은 줬어.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한테 80점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마이너스 80점을 줘요?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일단은 80점을 주자.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점은 어떻게 할까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의 선택 영역입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20%를 한번 고쳐보세요. 나머지 20점 뭘까요?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 전화할 때 이 얘기 꼭 해야지. 민경아, 난데 시간 좀 되니? 지금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러지 말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나랑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는 20점입니다. 나머지 80점. 내 원래 가진 성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80점을 줄 수 있어야 우리는 그거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유보다 나그 대표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착하고 귀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가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나랑 10년 이상 있었던.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고집도 센 데다가 뭐냐면 세상에 꼼꼼해 죽어. 그냥 이렇게 1부터 10까지 1부터 10이 있어. 그러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훑어보면 되잖아요. 그 친구는 1과 2 사이에 있는 소수점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벌써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할 때 나는 벌써 10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직 3.67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기다리다가 내가 숨차 죽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친구 때문에 3.67에서 걸려 넘어져서 생길 만한 문제점들을 우리 회사는 꽤 많이 해결하고 왔어요. 사실 가끔씩 그 친구 성격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성격 때문에 걔는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 남들이 못하는 한 부분을 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하네요.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내 성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너무나 아파한다면 이거는 결국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의 손해이지만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그 손해를 내가 다 안고 살고 있을 거예요. 고립되다든지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외로운 상태가 된다든지 사람들이 날 다 떠난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와요. 세상에서 제일 처절한 피드백이 뭔지 아시죠? 고립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지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 노력하시긴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요? 성격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솔루션 하나 알려드리면은 내 성격 전체는 못 바꿔요.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유형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성격 되게 완고하고 막 자식들 잡아 족치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다 죽어나가. 엄마도 막 우울증이야. 힘들어 죽겠어.
모든 피드백.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립되신 거예요. 나이 들수록 너무 외로워. 그럴 때 어떤 겁니까? 남을 해치고 상처 주는 성격이라면 이제 행동 유형을 바꾸세요. 성격 고쳐야 돼. 너무 큰 걸 한꺼번에 고치려면 아예 손도 못 대십니다. 1, 2, 3 솔루션을 만드세요. 첫 번째,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아버지다 잘 있었냐?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잘 있었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지 말고 사랑하는 딸내미 자를 한번 부끄럽지만 붙여봐야지. 하루에 한 번씩 내 와이프에게 칭찬해야겠다. 진짜 맛있는데 한 번씩 하기. 근데 정말 웃기죠? 되게 재밌는 거는요. 성격은 바뀌는 게 되게 힘들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고 괜찮네? 내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면서 내가 그거를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행동해 봐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적이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좋아. 그럼 어때요?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또 해봐야지. 그래서 행동 유형이 어떻게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 패턴이 반복되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착각할 겁니다. 성격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예요.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10년, 20년 내 몸에 스며들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그 행동 패턴이 뭐가 돼요? 나 자신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나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죠. 혹시 누군가에게로부터 성격 바꾸라는 말을 들어서 의기소침해지셨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속상하셨다면 내 성격 전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몸에 깃들어 있는 성격, 그거는 타고난 겁니다. 거기서 장점은 살리시고요. 그리고 내 성격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80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0점 있잖아요. 나에게 모자른 부분 2개. 남에게 상처 주거나 해가 되거나 하는 2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행동 패턴을 바꾸시라고요. 솔루션을 1, 2, 3 만들어갖고 내가 그 행동, 그 액션 플랜을 만드셔서 반복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피드백이 여러분의 더 나은 2번째 성격이 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볼 관점은 정신분석적 관점입니다. 앞선 수업에서 심리학에 관련된 관점에도 정신분석적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성격을 볼 때 정신분석 관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복습할 겸 추가적인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의식이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관련된 영상 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성격 발달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는 원래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치료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거를 또 심리학 관점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또한 그는 인간의 성격이 출생에서 5세까지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인간이 보이는 모든 정신적, 행동적 반응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심리 결정론이 이 정신분석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무의식에서 왔다라는 거고, 우리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과 성격을 각각 세 가지 구조로 나눴습니다. 먼저 의식의 구조부터 볼 건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돼 있어서, 의식은 사고와 지각, 경험과 감각,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의식은 기억과 저장된 지식. 당장 지금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은 충동적인 부분, 또 본능적인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데, 두려움, 폭력성, 이기심, 성욕, 충동, 수치심, 비합리적 소망 등을 이제 무의식에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사고나 기억, 욕구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4. 현실의 원리, 현실의 의식, 원초와 본능,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자아예요. 그리고 원초와 쾌락의 원리, 본능적 욕망, 쾌락, 리비도의 저장소.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을 원초화로 본 겁니다. 이제 초자아는 도덕적 원리, 사회적 규범, 내적 가치, 평가와 비판, 그리고 도덕적 행동, 부모나 타인에게 어떤 경험이나 혹은 학습된 양심, 자아 이상 이런 것들을 초자아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수업은 개뿔 졸려 죽겠네. 잠이나 잘래. 그럼 초자아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야지. 무슨 잠이야. 그래서 자아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자는 거 어때?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격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지만 일관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성격 형성은 이제 의식 수준과 성격의 구조, 과거의 경험과 본능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보충적인 내용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